여보, 문 좀 열어봐요. 짐이 무거워서.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이 마주한 건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낯선 인부들이 벽지를 뜯고 바닥을 드러내는 공사 현장이었죠. 여기 누구세요? 왜 우리 집을? 우리 집이요? 아니, 여기 저희가 산 집인데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시어머니로부터였죠. 이게 대체 무슨. 평범해 보였던 68세 시어머니가 감쪽같이 집을 팔고 사라진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영자, 68세. 오늘도 그녀의 아침은 똑같이 시작됩니다. 째각째각째각.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0분. 몸에 밴 습관이죠.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재료를 손질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7시. 손자, 손녀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민준아, 서연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아이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것도 차려주세요. 오늘 오전에 미팅 있어서 빨리 먹어야 해요. 영자는 얼른 며느리 앞에도 밥을 차려줍니다. 어머니, 김치는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깍두기로 주세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영자는 다시 냉장고를 열어 깍두기를 꺼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들 민우도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밥 주세요.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가족들이 모두 밥을 먹는 동안 영자는 서서 이것저것 챙깁니다.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더 갖다 놓고 아이들이 흘린 밥알을 닦아내고 정작 자신은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들도 출근하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까부터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자는 움찔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며느리는 요즘 부엌 소리만 나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 그래. 조심할게. 설거지를 마치고 걸레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무릎에서 또 그 통증이 왔습니다. 쿡 하고 찌르는 듯한 아픔. 하지만 영자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킬까 봐요.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화상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진공 청소기 소리 나면 곤란해요. 아, 그럼 나중에 할게. 영자는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또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투명한 존재, 필요할 때만 보이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최영자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또다시 눈치를 보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영자는 혼자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했다가 짐이 될까 봐요. 할머니, 이거 심각한데요.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더 늦으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어요?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집안일 못할까봐 참았다고요? 집에 돌아온 영자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래.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수술하신대. 며느리 지혜가 눈을 들어 영자를 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세요? 한 달 정도래.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수술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괜찮아. 조금 불편해도 엄마가 할 수 있어. 어머니, 무릎 수술인데 어떻게 집안일을 하세요? 청소도 해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하는데. 차라리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파출부라는 말에 영자는 움찔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파출부의 일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파출부일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 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을 걱정하는 목소리. 영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서연이 친구들 오기로 했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을 굽혀 걸레질을 하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요. 수술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자를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 후에 집안일을 누가 할 것인지만 걱정할 뿐이었죠. 영자는 조용히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부서진 조각들이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는 것도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습관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오늘 수술인데도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들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갔습니다. 며느리만 집에 남았어요. 어머니, 저 오늘 오전 내내 화상회에 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설거지를 마친 영자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병원. 잠깐 다녀올게. 아, 네. 조용히 다녀오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오늘 수술인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영자가 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 주변에는 가족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영자의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의자만 하나. 이틀 후 퇴원하던 날 영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지만 꼭 참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집안일은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내일부터 가능하시죠?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한 달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영자는 방문 틈으로 거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찐모녀 같은 사이가 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요양원 같은 데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요양원. 며느리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영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아니, 그것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무릎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를 보며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호텔 어때요? 바다 전망이 정말 좋은데. 오, 좋네. 그럼 여기로 예약할까? 아이들도 신이 나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엄마, 수영장도 있어요? 당연하지. 여기 워터파크도 있대.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이야기인가 봐요. 며칠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저녁마다 아들 부부는 여행 계획을 짜느라 바빴어요.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들뜬 목소리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권들이 놓여 있었어요. 영자는 그 여권들을 보며 조용히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그리고 자신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우야, 지혜야,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니. 뭐예요? 너희들 여행 가기로 했니? 아, 네. 다음 달에 미국 가기로 했어요. 애들 교육상 해외 경험 필요하잖아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끼리 가족여행을 가려고 해요. 가족여행? 네. 저희 가족끼리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무릎도 아직 완전히 안 나으셨잖아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그 말 속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집에서 잘 있을게.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정말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영자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집 등기권리증. 영자는 그것들을 꺼내서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25년.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출근했던 날들. 무릎 꿇고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던 날들.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집을 샀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자는 조용히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가족들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날 오후 영자는 혼자 외출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자만 알고 있었죠.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향한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을 찾으시나요? 아니요. 집을 팔려고요. 부동산 중개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영자는 주소를 적어 주었어요. 아, 여기요? 재건축 단지라 인기 많은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집을 안 보고 사는 조건으로 팔고 싶어요. 대신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할게요. 집을 안 보고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영자는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예요. 제가 주인이고 제가 결정권이 있어요. 중개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안에 매수자 찾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영자는 곧장 카페로 향했습니다. 친구 인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야, 무슨 일이야? 영자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무릎 수술,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가족여행에서 빠진 것까지. 영자야,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럼 어디로 갈 거야? 강릉. 바다 근처로 가고 싶어? 내 사촌 언니가 강릉에 살아.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인수가. 그런데 그 집이 네 명이야? 응. 내가 2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샀어. 25년? 영자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청소일 시작했지. 여러 빌딩을 돌아다니며 화장실 닦고 복도 쓸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첫 차를 탔어. 무릎 꿇고 바닥 닦느라 무릎이 다 망가졌어.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일해서 그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더라.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내가 팔 권리도 있는 거잖아. 당연하지. 넌 정말 잘하는 거야. 아들 가족이 다음 달 15일에 미국으로 가.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잔금 치르고 이사 갈 거야. 그럼 애들이 여행 가서 돌아왔을 때는 집이 텅 비어 있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미 이사 와 있을 거야. 영자야, 넌 정말 대단해. 25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저녁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어요. 영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다음 달 15일,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매수자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인데 집 안 보는 조건도 괜찮대요. 좋아요. 계약 진행해요. 영자는 중개사무실에서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잔금일은 언제로 할까요? 다음 달 22일로 해주세요. 아들 가족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관이사 업체에도 연락했어요. 22일 오전에 와주세요. 드디어 15일 아침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가족들이 차를 타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영자는 자신의 짐을 강릉으로 먼저 보내고 고양이 보리와 함께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 창문을 열자 바다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22일 아침, 영자는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이삿짐 트럭이 도착해 있었어요.
직원들이 아들 가족의 짐을 재빨리 포장해서 보관 창고로 실어 날랐습니다. 거실 소파, 안방 침대, 아이들 책상, 모든 게 트럭에 실렸어요. 오전 11시쯤 이사가 끝났습니다. 집이 완전히 텅 비었어요. 오전 11시 30분 영자는 중개사무실에서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열쇠도 건넸어요. 영자는 곧바로 강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새 주인 부부는 집으로 가서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오후 1시쯤 인부들이 도착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뜯고 바닥을 드러내고 먼지가 날리고 시끄러운 공사 소리가 울렸어요. 같은 시각 인천공항. 아들 가족이 막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아, 피곤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즐거운 미국 여행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오후 2시 30분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요. 짐이 무거워서. 아들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열쇠가 안 맞았거든요. 이상한데. 열쇠가. 그때 안에서 인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왜 들어오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을 보니 텅 비어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인데요? 이게 무슨...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영자가 일주일 전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민우야, 너희들 짐은 보관이사에 맡겨뒀으니 찾아가렴. 이 집은 내가 2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 첫 차 타고 출근하며 빌딩 청소하며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이제 내 인생 살게. 강릉에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 마이너스 엄마.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모은 돈으로 이 집을? 며느리 지혜도 창백해졌어요. 집을 팔아버리셨다고요? 그때 새 주인 부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집 샀어요. 할머니는 강릉으로 가셨다던데요. 아들 부부는 보관이사 업체로 향했습니다. 손자, 손녀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창고에는 가족들의 짐이 빼곡했습니다. 소파, 침대, 옷장, 식탁. 이거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관료 먼저 결제하셔야 합니다. 하루 2만 원씩이에요. 며느리 지혜가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우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지혜는 계속 화를 냈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잖아요. 우리 잘못이 뭐예요? 민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다니요. 말했잖아.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가족여행에서 나만 빼놨을 때, 너희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너 키우느라 25년, 너희 집안이라며 또 20년.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 원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의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며느리 지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랑은 원래 거리감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친정집에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지혜는 계속 불만을 쏟아냈지만 민우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강릉에서 영자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고양이 보리가 옆에 앉았어요. 보리야,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영자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릉 작은 집에서 영자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산책하고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보리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우와 손자 손녀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들어와라. 할머니, 손자 손녀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을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영자는 간단히 음식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작은 빌라 하나 얻었어요. 전세로요. 그래. 잘했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 조금 더 큰 집을 사면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지혜도 이제 생각이 바뀌었대요. 영자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가 보였어요. 민우야, 지혜가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생각이 바뀐 거지. 민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이게 엄마 인생이야. 엄마 돈도 엄마가 쓸 거고. 그럼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건 좋지. 언제든 놀러와. 오후가 되자 민우와 아이들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영자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자 바닷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최영자로서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영자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2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며 꿈꿨던 자유. 영자는 이제 그 자유를 살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